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제는 사라진 가보년 동진강 들녘의 노래. 정보장수 예, 약간 들었어요. 그 즉흥성으로 그 즉흥에서 막 만들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새야새야 파랑새도 제가 어려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르냐면은 한번 불러볼까요? 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예, 어유 어유 상서지야 여보소 농부님 사디요 여보소 농부님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나 동부야 내 말 들어. 경천 하늘은 찬별도 많고 요내 가슴은 수십 나반테. 동무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한 달 크고 적은 것도 사람 영광을 예초그네. 난 동부야 말 들어. 여보소 동무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제대로 뒤집어지지 못한 가보년. 그 틈에 일제가 침략한다. 힘없는 조정을 대신해 분연히 일어난 백성들은 신식 총칼 앞에 풀잎처럼 쓰러졌다. 결국 조선의 왕은 나라를 넘겨주었고 수탈의 새 주인이 된 일제는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동진강 들녘을 차지한다. 땅을 잘 안 파니까 그 일부 소장농들한테 아주 후하게 소장료를 말하자면 팠습니다. 소장료를 많이 안 받고 심지어는 뭐 쭉정이를 받는다든가 그 벼로 그 소장료를 받을 때 그냥 불량품도 이렇게 받는 그 후한 인심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섬진강 도수를 위한 그 동진수리조합을 만들죠. 이 동진수리조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조합원만 주로 일본인 대지주들만 그 물을 사용하고 옆에 우리 한국인의 농토에는 물을 안 주죠. 그래서 이 물을 좀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좀 쓰면은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고 주제소로 막 끌고 가고 이런. 그래서 차라리 아예 논을 팔고 소장농을 하는 것이 낫겠다. 소장료도 많이 안 받고 또 이런 그 물대기도 편리하다 해서 논을 팔게 만들죠.
이게 팔고 나면은 이제 가혹하게 소장료를 징수하는 이런 수법으로 해서 거의 조병갑이 떠난 만석보. 배들평야. 하지만 동진강도 배들평야도 백성들의 힘든 삶도 바뀌진 않았다. 배가 들어온다는 평야라고 해서 근대화된 일제. 그들의 수탈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다. 동진강에 많은 물을 더해준 섬진강과 옥정호. 이는 호남 들녘의 곡물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 일제의 계획하에 조성되었다. 그렇게 거둔 동진강 들판의 풍요는 군산을 거쳐 바다를 건너 일본의 배를 불렸다. 하지만 가보년에도 경술년에도 기민년에도 선한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끙끙아라리로구나 물레야 비비빙 돌아라 어리롱 찰도 돈다 좋고 물견디 일본 놈 살고 돈 좋고 파전디 국장로가 난다 청천 한눈에 잔멸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일도나 반했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근데 한이 단순히 그냥 슬픈 게 아니고 우리네 한은 그 한 속에 멋이 담겨 있고 흥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은 멋이고 멋은 흥이다. 그러니까 우리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님이나 할머님들 이렇게 그 품 안에 아이들 안고 자장가 부를 때 정해진 가락은 아니에요. 그냥 흥얼거림인데 그 안에 한도 있고 멋도 있고 흥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장 아이고 내 새끼 잘도 잔다 자장 이렇게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속상할 때 울잖아요. 울 때 보면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울어요. 그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자식이면 아이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디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이려 이렇게 코 풀고 이제 이런 것 자체도 그 멋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스럽게 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멋과 흥, 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과 흥의 노래가 이어져 온 동진강 정읍천. 그 옛날 정읍 사람들을 달래주던 농악은 이제 문화재가 되었다. 정읍 농악의 산 증인인 유지화 상쇠. 그녀의 가락에는 한과 흥이 묻어난다. 그래 가락이 여기가 좀 많지.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다른 그 분야 그 농악은
이렇게 말을 해서 됐든 안 되겠지만은 간절해요. 단순하고. 근데 우리 거는 잔 넣고 반 넣고 많아 가락이. 가락이 틀리지 많아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게 힘들고 재밌고 힘이 든 대신 재미가 있죠. 질긴 세상, 힘든 삶을 달래준 투박한 소리.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정음농악은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음농악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1910년경 이반면 대흥리에 보천교라는 신흥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신흥 종교의 음악으로 정음농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찬송가가 있고 불교에는 연불 이런 것이 있듯이 보천교에서는 우리의 민중 음악인 농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부터 거기에서 공연 및 대회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펼치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예능인들이 정읍으로 몰려들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정읍시 이반면의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제강점기, 정읍시 이반면에 생겨난 보천교. 증산교의 한 갈래인 보천교는 한때 그 신도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전성기를 누렸다고 한다. 정음농악은 보천교의 급성장 당시에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보천교의 교주였던 차경석. 그는 가보년 당시 전봉준과 함께했던 동학 접주 차치구의 아들이었다. 차경석은 동학 이후 민초들의 상심을 종교적 성장에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주의 신격화와 일제의 탄압으로 결국 보천교는 와해되고 만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그 잔조 세력들이 어디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귀합해서 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의 두레꽃 형태로 농가에서 치던 풍장을 치던 농악을 종교 음악으로 채택을 해서 연이은 형태로 밝고 빠르고 멋스럽게 만드는 거죠. 동학의 아픔과 망국의 상처를 안고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민초의 한을 농악의 흥으로 달랜다. 그리고 해방 후 1948년 창경궁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 민속 경연대회. 그 첫 우승이 바로 정읍농악이었다. 영예를 차지한 정읍농악단은 서울에서 정읍까지 먼 길을 풍물을 치며 내려온다. 그분들이 서울에서부터 정읍까지 이제 걸어서 도보로 내려오면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판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며칠씩 묵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판재를 쳤던 그 장구제비들, 쇠제비들이 그쪽의 어떤 지역에서 농악을 가르치는 교수로 채용이 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쪽에는 서울에 갔다 올 때마다 절반 이상이 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에 정읍농악은 세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그 중요한 구성원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의 농악이 발전을 했지만 이 지역은 조금 쇠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된 정음농악. 하지만 실력 있는 연주자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자 고향을 떠난다. 정음농악의 명맥이 부활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읍농악의 특징은 집단적으로 연행되는 판재가 다양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판재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대형을 만드는 것을 판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는 개인놀이가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깽가리 제비가 하는 그러니까 깽가리를 치면서 머리에는 부포를 돌리는 부포놀이가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장구제비가 하는 설장구놀이가 발달해서 정읍농악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을 씻고 흥을 나누던 동진 강가의 민초들. 허나 이제 강물이 희망이던 하늘을 운명으로 여기던 시대도 다 지나갔다. 저 동진강 물줄기 끝자락에서 나고 자란 민족의 시인 신석정. 석정은 1965년 새해 첫날 한 편의 시를 발표한다. 모두에게 어렴풋하고 낯선 호남의 작은 강에 얽힌 이야기였다. 동진강, 그 물결에서 시인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지금을 얘기하는데 그때 지금은 지금부터 이제 이 시를 쓰던 60년대 단순히 이제 맑고 푸른 그